거타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타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34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그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그 셀럽이 와 해주는 거 그 소리를 강제로 가짜로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 그냥 넣어주면 나 혼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게 유행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한번 찍어야죠 여기서. 이따 계단 내려오는 거 한번 찍어주세요.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공항 들어올 때 막 와 하는 것처럼 저희 방송에도 이제 그런 소리 막 들어가잖아요.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구멍 예능. 네, 이렇게 저희 방송 편집에 이렇게 공을 들여주시는 저희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리.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님이 다람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한 해에 한 번 이상 들어도 출몰하지 않는 네, 다람쥐 그렇습니다. 성애자 네. 안 감독님입니다. 네. 뭐, 근황인가요? 네, 근황이요. 예. 요즘에는 제 삶에 청소가 들어갔어요. 청소. 네.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확실히 그거를 이제 청소 연구소 가입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괜히 또 좋은 게 집 바로 길 건너편에 다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뭐 사야 되지 않나 해서 가서 이제 뭐 이런 요즘에 산 게 그런 거죠. 뭐 기름때 청소하는 스프레이. 예, 맞아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죠. 네. 그 다 또 있어, 다 있어. 화장실에서도 이제 저 혼자 쓰니까 괜히 뭐가 튀거나 이러면은 쓱 한번 닦고 괜히 뚫어뻥해서 뭐 뚫어보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직은 그런 게 좀 흥미로울 때 그래가지고 그냥 최근에 느끼는 거는 땡길 때 계속 해보자. 지난 방송 때 제가 계단 걷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저 요즘에 그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뭔가를 미션을 성공하고 마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그냥 뭐 흐지부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3년 고개처럼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럼 3년 계속 넘어지면 3년씩. 평생 살 수.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보는 내 인생에 그렇게 한번 균열을 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행동 같아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국에 뭐가 들어가도 쏘고 막 반찬에 묻어도 버렸다니. 네, 막 쏘고 그리고 무조건. 고추장의 무서움. 예? 아무리 제가 찌개를 아무리 맛나게 끓여도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 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서운해. 약간 참기름 같은 거군요. 네? 참기름 같은 거. 네. 근데 비빔밥 막 맛있게 먹는데 결국에 참기름이 하나 들어가면 끝나잖아. 그리고 요리를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내가 만든 음식 결과물이 빨가냐 안 빨가냐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할수록 빨간 요리가 많이 나와요. 뭐 볶음 뭐 해서. 근데 요리를 잘하면은 하얀색이나 뭐 다른 색깔들이 나오는데 요리를 못하면 빨간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안 감독님 설렁탕을 끓여도 빨갛게 그러니까요. 잘 뭘 끓여놓고서 자꾸 넣어. 깍두기 국물 넣어야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이 감독님은요? 아 좋습니다. 저로 왔나요? 네. 진행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유일한 낙인데 티나요? 티나 터너. 네. 좋습니다. 아 저는 우선은 저희 방송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감독입니다. 이 감독 메인 진행자예요. 자아분열하고 있어요. 이번 방송하는 영화를 위해서 극장 가가지고 영화를 좀 몇 편 봤어요. 우선 아네트를 공교롭게 또 극장에서 좀 예술 영화를 같이 보고 싶다고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아네트를 우선은 봤습니다. 봤는데 아네트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너무 별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편 본 게 뉴 오더라고. 네.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예술 독립 영화나 그 해외 영화제 상을 미셸 프랑코라는 감독이 멕시코의 감독인데 계속 이름을 계속 들었어요. 요즘에 미셸 프랑코 감독 영화 좋다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개봉하거나 그런 영화 거의 없고
가장 유명한 건 애프터 루시아라는 영화가 그 감독 영화제 제일 유명해요. 이게 아내도 잃고 딸이랑 같이 사는 가장인데 딸 죽은 얘기. 맞아. 딸이 친구들한테 학폭당하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미셸 프랑코 감독이 제가 이번에 본 영화 뉴 오더라고 작년에 베를린인가 벤스에서 상을 탄 영화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멕시코의 상상의 시기입니다. 2022X년 하여튼 상상에 그 멕시코의 군부가 강제로 통제를 해가지고 약간 계엄령 같은 걸 내리고 이런 시대예요. 이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 폭력적으로 부자들을 막 그 약탈하고 막 이런 시기인데 정말 되게 평온한 부잣집 결혼식 분위기로 시작을 하다가 이 분위기를 엄청나게 감독이 몰아가는데 예를 들면 그냥 별거 아닌 일상 막 결혼식 하다가 수돗물을 이렇게 딱 치면 수도에서 녹색물이 좀 이렇게 나오거나 뭔가 이런 불길한 징조를 조금씩 계속 보여줘요. 근데 이게 그 약탈하는 시민들이 초록색 멕시코를 어떤 상징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 초록색 페인트를 던지고 막 이러면서 시위를 하는 시위대들이 그 녹색이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이 결혼식장 안에 그 시위대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부자들 총 쏴 죽이고 막 이러는 걸로 영화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막 진짜 쫄깃쫄깃 안 감독님 말을 따르면 그 잘리지 않고 끝까지 먹는 그 냉면처럼 끝까지 흡입력 있게 쫙 갑니다 진짜. 와 나는 진짜 간만에 이렇게 밀도 있는 영화를 봤고 되게 폭력성에 대해서 다뤄서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불쾌함 끝까지 진짜 상상하면 그 이상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만듦새가 너무 좋고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지루함 따위는 전혀 없었던 너무 좋게 본 영화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미셸 프랑코 영화에 대해서 극장에서 얼마나 더 개봉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뉴 오더라는 영화 시간 되시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연인끼리 볼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연인끼리 봐야죠. 안 돼요. 연인끼리는 저번 주에 했던 헤어지라고? 아니 첫 데이트를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지시. 연인 소개팅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영화죠. 뉴 오더. 사랑하는 물어지 뉴 오더 어떤 영화냐. 그리고 이 감독의 이 감독 말고요. 이 감독의 영화 그 애프터 루시아를 저 봤거든요. 아 보셨구나. 진짜 저 못 구하고 있어요. 그게 꽤 오래전에 왜냐면은 딱 끝나고 나면은 진짜 찝찝해요. 감독님 너무 좋았다고. 네. 영화 방금 얘기한 게 액티브한 기분 나쁨을 준다면은 그 영화는 이렇게 돼요. 보고 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 뭐였냐 더 헌트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계보인 영화의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영화 만듦새가 너무 좋고 애프터 루시아는 지금 그 OTT에서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어떻게든 좀 구해서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영화들도 저 완전 지금 미셸 프랑코 영화 세계관에 좀 빠져가지고 좀 놀랬어. 예.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영화 진짜 잘 만들어. 나는 그게 로베르트 로드리게즈도 그렇고 확실히 열정 있는 나라들이 흥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그 다이나믹함이나 그 풍력 그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나라들이 영화 잘 만들고 로마 영화화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군부들이 독재 통제하고 막 이런 시스템에 이게 약간 직접 비유는 아닌데 우리나라 5.18이나 이게 정확하게 기시감이 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그 멕시코의 옛날 분위기가 우리나라 7, 80년대랑 좀 닮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 느낌도 국가 자체가 사실은 뭐 마약 그것도 처리 못할 카르텔도 정도로 마약 카르텔이 엉망이 돼 있으니까. 군부보다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근데 와 거기에 상상력이 더해지니까 뉴오더는 그래서 정말로 좀 새로운 영화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예술 영화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좀 불편함이 있는 밀도 높은 영화다라고 기생충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고 저는 미셸 프랑코 감독이 나중에 조금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대중적인 영화, 상업적인 영화로 오면 예를 들면 시카리오 같은 영화를 만약에 드니 빌레브가 아니고 미셸 프랑코가 만들었으면
진짜 생각도 못했던 그 강렬한 이미지 비주얼들이랑 이런 것도 세고 좀 더 노골적이고 더 인상적인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더 아마 속도감이 붙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드네비 빌레브는 약간 좀 느린 감독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네. 그 최대 장점인데 네. 와 근데 하여튼 네. 그렇고요. 하여튼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지요. 앙펑팬님 잘 지내셨나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육아와 영화에 관심이 많은 앙팡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전히 전국 일주를 중인데요. 젊은 송해라고. 송혜 선생님 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나오거든요. 우리 앙이 송해. 저번 주에 영화를 갔다 왔는데 이번 주는 저번 언제 한번 얘기했죠. 지난 지난해 순댓국집. 순댓국밥. 네. 예. 순댓국집 또 먹고 또 갔어요? 순댓국집을 먹은 건 아니고 순댓국. 그 저번에는 학교 폭력 드라마를 만들자고 폭력 하잖아. 콘텐츠. 폭력 콘텐츠 만들더니 이게 집을 국밥집을 먹어. 먹네요. 데몰리션이에요. 깜짝 놀랐네. 위험한 사람이. 요새 겨울 되니까 더 혀가 굳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혀는 언제 풀릴까요? 어떡해요? 이해 바랍니다. 어떡해요? 가가지고 네. 순댓국도 먹고 또 그 동네가 그 순댓국 골목이 맛집이 많더라고요. 순댓국도 먹고 순댓국도 먹었습니다. 그 밑에 신대성애자네. 다 먹었네. 지난 가실 분들은 네. 그 순댓국집 신대 바로 밑에 천국이었나 뭐 이런 이름이었죠. 무슨 그 돼지가 춤을 추고 있는 간판이 이름이 뭔데? 하여튼 잔인하다. 거기에 이제 고깃집인데 예. 고기가 네 아무튼 아주 맛있는 집. 오케이 고기까지. 제가 사실 맛집 지도를 좀 만들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하도 돌아다니니까. 고기 맛이 다 고기가 고기인데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 그 대패 삼겹살을 시키면 사실 맛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건 빨리 먹기 위해서 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싸고. 걔는 맛이 있더라고요. 뭔가 쫀득쫀득한 맛이 있었어요. 미원 넣네. 만병. 만병이래. 좋습니다. 네. 진안 가면 네. 돼지 부속품살을 많이 드셔라라는 네.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지난 가면 되지. 예. 좋습니다. 어디 갈지. 천국 이제 투어를 하고 계신 앙팡우님 얘기까지 앙이송해. 들었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을 듣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딴딴. 오늘 다룰 영화는 134회 영화 제목은 홀리 모터스입니다. 제가 그냥 안 물어봤어요. 아까 항상 자기한테 물어볼까봐 이렇게 막 기대하고 있는데 안 물어볼 거야. 두발 동동동동동동. 동동그리모 좋습니다. 자 레오 카락스 감독의 과거작이죠. 이동진 씨가 별점 5개를 줬던 무려 별이 5개를 주신 도침대도 아니고요. 예. 스토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똑똑 스토리 왔어요. 사업가 오스카의 하루는 고급 리무진에 오르면서 시작된다. 그는 그의 비서 셀린느와 함께 24시간 동안 파리의 이곳 저곳을 누빈다. 가는 곳마다 오스카는 새로운 인물이 되어 차에서 내리는데 9명의 인물을 연기하는 오스카. 과연 당신의 오스카는 누구인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점. 그렇습니다. 사실 스토리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스토리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했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게 뭐 서사 따라가는 내용이 아니라서. 네, 예. 서산? 아니. 더블 S. 그렇습니다. 이것도 더블 S지요. 네, 웨스트 마운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들어보. 너무 전 기대가 돼요. 제가 영화 본 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뜨끈뜨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 줄 평 우선 팡팡님 뭐라고 준비하셨지요? 어쩌면 이게 진짜 영화일지도. 하지만 레오,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 뒤쳐졌다. 되게 어렵게 짜잔!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래요? 좋습니다. 오래 뭐 예.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방송 들으세요. 예, 예. 지금 그렇고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안 감독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아씨 부담스러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우리가 동동 구리고. 예. 저는 동동. 가짜를 진짜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입니다. 이게 참
영화가 그래서 네. 미치겠네. 네. 하여튼 자, 그러면 그 잘난 이 감독님은 전 되게 쉽게 저한테 구어체로 이런 분들처럼 문어체로 어렵게 하지 않아요. 되게 쉽게 내가 뭘 본 거지? 였습니다. 정말로 이게 그 저같이 이제 이게 그래서 안 감독 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안 감독님 다람쥐 성애자, 네. 앙팡피님은 전국 성애자, 네. 순대 성애자. 순대 성애자. 하여튼 순성. 네. 근데 저는 서사를 중요시 여겨요. 네. 영화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말이 되느냐를 갖고 이게 약간 이과두뇌인데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 테넷을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그게 저한테 도전처럼 느껴져서 극장에서 같은 날 이어서 2번을 봤어요. 보고 플롯을 다 이해하는 재미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 사실 그래서 논란 영화는 항상 저한테는 너무 즐거운 관람 경험이고 네. 근데 이런 게 몸에 배이있는 서사 성애자다 보니까 서사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제가 영화를 이상한 문법으로 봐서 헷갈려요. 버퍼링이 뜨겠네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보는 스타일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느껴야 될 재미적인 요소, 감독이 의도한 거든 의도 안 한 거든 그냥 보고 즐겨도 되는 것도 재미없게 보는 게 있어요. 아마 이런 습관이 듄에서도 고스란히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반 30분 동안은 지옥 같았어요, 진짜. 와, 나 진짜 영화 보면서 진짜 힘들다 하고 재미없다. 그리고 계속 뭔가를 꿰맞추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쵸. 나름 내린 결론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게 저 의미고 이게 이 의미라서 이게 이런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수록 그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헛거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들 때문에 사실 저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을 편해지고 제가 좀 내려놓으면서 다시 좀 다른 관점으로 영화 보기가 들어와가지고 좀 편하게 볼 수 있었지만 아무튼 제가 뭘 본 건지 계속 의아해하면서 물음표가 떠나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에 침팬지인지 고릴라인지 나올 때까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뭐라고 했지? 근데 유해진 씨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보자. 피해주세요. 우리가 뭐 돈 벌자고 보는 건가요? 레오가 참 좋은 내가 착해 친절해 그만해. 다 죽어. 좋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고르고 이러면 다 죽일 뻔했고요. 올킬 될 뻔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한 줄 평에 대해서는 들어보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또 소개는 해드려야겠지요. 이 감독의 이 영화 이 감독 처음에 안 되냐? 누군지 모르겠어요. 약간 송강호랑 유해진 섞였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냥. 송혜진 씨. 중간에 원래 준비한 거 그냥 최민식으로 갈랬는데 다시 유해진 얘기 나와가지고 따라하려다가 되게 유해졌네요. 유해진 성대모사 제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어려웠습니다. 송강호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영화는 우선 홀리 모터스입니다. 개봉된 지 좀 됐어요. 2013년에 한국에서 개봉했고요. 러닝타임 115분. 115분밖에 안 됐어? 이고 프랑스 독일 합작 영화고요. 네이버 평점 별로 안 믿지만 놀랍게도 9.42를 찍고 있습니다. 콧바람 들었네. 관객 수 2.1만 명이에요. 사실 이러면 약간 저한테는 댓글 찾아보고 싶고 다음 가서도 평점 찾아보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을 자극하지만 안 할 겁니다. 이 영화가 의미가 없어요. 네. 이 의미에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그냥 썰이 나와 있을 그렇습니다. 뿐. 그들 각자의 영화관이 있는 네네네네. 거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해 얘기하자면 레오스 까락스. 자기는 레오스 까락스라고 해달래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레오 까락스라고 불렀기 네. 때문에 우리는 데미무어예요. 드미무어 아니에요.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이에요.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 막 필세호. 자꾸 이름 바꾸는데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 아들이 이번에 영화를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 폴 토마스 앤더스 감독 신작인데 리치 무어 피자인가 무슨 근데 이거 대단한 게 폴 토마스 앤더스 감독 신작이고 좀 발랄한 애들 이야기인데
그 필립 세이머 호프만 아들이 주인공인 거 보고 그냥 좀 울컥해가지고 이제 곧 개봉하는데 좀 무조건 뛰어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야 어떻게 그 아들을 같이 영화 찍을 생각했지? 넘어갈게요. 하여튼 레오 까락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1960년 11월 22일 생일이에요. 프랑스 출신이고요. 키 168 작아요. 놀라운 거 데뷔작 1984년 찍었습니다. 24살. 네. 첫 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이 영화로 아마 칸에서 주목을 받고 여러분 24살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충성 군대 있었나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대한 지 얼마 월드컵 보고 있었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나니? 와 근데 진짜 근데 프랑스가 좀 이게 이 친구도 그렇고 자비에 돌란도 그렇고 자기 나라에 어린 친구가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든다 하면 막 몰아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프랑스 특히 칸의 총리를 받는 지금도 천재 소리를 듣고 있어요 몇십 년간. 근데 예전만큼 그 천재기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를 얘기를 하면 첫 작품은 소년 소녀를 만나다가 1984년이었고요. 나중에 다시 개봉을 했구나.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폭래프의 연인들이 1992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주말의 명화에서도 했었고 요게 엄청나게 이슈를 그쵸. 했어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 지명을 몰라도 폭래프 다리는 알고 그쵸, 있을 그쵸. 정도로 모두가 한강다리 알듯이. 전 너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모든 걸 잃은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사랑에 네. 대해서 좋은 영화였던 걸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94년에 나쁜 피 모발상. 예. 네? 모발상이라고. 모발상? 알았상. 하여튼 나쁜 피라는 영화 이것도 약간 판타지의 세계죠. 또 전염병 같은 게도 뭐 이런 그런 아닌가요? 아닐 거예요. 그런가요? 그 약간 느낌 뽕래프에 비슷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안 봤어요. 네네. 했었고 그 다음 작품으로 뭐 이거저거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건 이제 폴라 X라는 영화였어요. 네. 1999년. 근데 사실 이때부터 이제 레오 까락스 영화들은 그렇게 평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았고 이게 사실 실제 정사 논란으로 좀 이상한 쪽으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사실 프랑스는 영화 찍을 때 실제 정사씬을 넣거나 이런 것들 꽤 있었고 되게 사실주의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실제 정사 영화가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마케팅의 실수라고 봐요. 우리 정서상으로 네. 되게 셌고 근데 내가 보기엔 또 아까 저번 방송에 한시네마 얘기하면서 네. 우리나라 사실 에로 영화 시장이나 이게 우리가 막 언급은 안 해도 흥행이 되게 잘 되는 시장이라 네. 아마 성인 그 사람들 관객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하고 이때가 이제 90년대 초중반에는 그렇죠. 그 경제권은 무조건 가장들이 갖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성인들이 돈을 쥐고 있을 때라 애들보다 오히려 성인들이 극장도 더 많이 가고 그랬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의도한 그 프로모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폴렉스 그 다음에 한참 활동이 없다가 제가 기억했던 건 2008년에 도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옴니버스 영화인데 한국은 봉준호 감독이 참여를 했었고 네. 도쿄를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여기에 레오 까락스도 참여하고 미셸 공들이 나오는 영화도 있어요. 미셸 공들이가 연출한 뭐 의자가 뭐 의인화된 이런 영화도 있었고 봉준호는 히키코모리 나오는 이야기였었고 여기에서 어떤 미친 아저씨 드니라방 나오는 영화 광인이라는 영화가 그 단편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이 에피소드에 나왔던 이미지나 캐릭터는 홀리모터스에서도 그대로 또 사용이 돼요. 이거 세 번째인가 미션에서 아마. 맞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2013년 홀리모터스예요. 평점 9.42.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조용하다가 이번에 2021년에 아네트라는 영화 나와서 이게 황금종려상인가 칸에선 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네트를 극장에서 봤는데 뮤지컬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고 아담 드라이버랑 마리온 코티아르가 나오는 영화인데 저는 사실 좀 되게 좀 안 좋게 좋게 평할 수 없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저 솔직히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약간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는 업적에 대해서는 그 무슨 상이라고 하죠?
감투상? 아 공로상. 감투상이라니요. 정말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감투를 씌웠더니 아유. 공로상이나 어떤 것들의 가치와 이 사람에 대한 영화에 대한 헌사에 대해서 좀 의미를 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 영화였다 생각을 하고요. 감독상 받았네요. 감독이군요. 아무튼 그럼 정확하게 공로상이네요. 그러네. 먹이는 거예요. 네.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은 하고 싶지 않은데 출연 배우 이제 드니 라방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옛날에 그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랑 데리카트슨 만든 그 마크 카로 그리고 장피에르 주네라는 프랑스 네. 감독이 있어요. SF. 그 감독 영화에 항상 도미니크 피뇽이라는 약간 키가 작은 난쟁이 같은 배우랑 론 펄먼 우리가 그 헬보이를 알고 있는 네. 약간 기괴한 외모에 있는 그 두 배우가 그 뭘로 그 페르소나처럼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레오 카락스는 드니 라방이 완전 페르소나로서 하는데 사실 외모만 보면은 그렇게 막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람 연기하거나 그럴 때 보면 저는 항상 너무 멋있고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배우입니다. 1961년 감독하고 한 살 차이네요. 이 감독은 그 뭐 풍대포의 연인들로 초반에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나쁜 피해도 나오고 네. 소년을 만나다에서도 나왔었군요. 계속 이런데 나오다가 한국 영화 야생동물 보호구역 네. 김기덕 감독이었죠. 네. 여기서 에밀 역할로 나왔어서 97년에 진짜 김기덕은 어떻게 이런 배우를 캐스팅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른 영화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커리어는 잘 안 보이는데 뭐 비독 혹은 2020년에 가가린이라는 프랑스 영화까지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 연고지 위주로요. 아무튼 이 정도로 우선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되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상했는지 프리토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배고파. 굉장히 좋아요. 왜요? 아니 가족도 안 나오는데 왜? 뭐냐면은 저 그 설정이 너무 좋았어요. 이 차에서 내리면은 그 인물이 된다는 설정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근데 그게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짜 그 인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설정은 뭐지? 그게 되게 참신해가지고 이 영화 개봉했을 때 봤는데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번에 방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서 다시 보게 되는데 확실히 이거 있더라고. 제가 스토리 성애자인데도 이 영화는 스토리가 사실상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군요. 엄청 좋게 약간 언더 더 스킨도 그럼 좋게 볼 것 같은데 한 감독님은? 그것도 재밌게 봤죠 사실은. 저는 안 봤어요. 네. 보다가 좀 힘들다라고 네. 해가지고 다만 이제 좀 불필요한 장면들이 좀 있어 약간 보이긴 한 하는데 감독님 약간 이동진 씨랑 결이 겹치네요. 5점 준 영화들. 그런가요? 그린라이트 몇 점 줬었죠? 6점. 그건 그렇게 많이 안 주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천을 못해 4점 줬을 거예요. 추천을 못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영화는 좋은데. 영화는 좋은데 이게 왜냐면 그러면은 취향을 타니까. 저번에 소년 시절에는 6점 준 그 1점이 거기서 깐 거군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언제 다룰지 모를 그 영화. 문제자. 네, 근데 문제의 어쨌든 이 영화.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취향 저격이다. 네, 다시 보고 나서는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번에 다시 보고 나서. 오호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취향 저격 당했다라는 얘기 들었고요. 탕탕탕. 예. 앙팡팬님은 낙지 탕탕이처럼 봤다. 생선 안 먹는데. 저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영화를 쭉 보고 졸리기도 하고 와,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러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겁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영화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잤던 그렇군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잠 못 자는 밤 비는 내리고. 못 자게 하는. 아니, 볼 때는 졸린데 다 보니까 잠이 잘. 이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영화를 100명이 보면 100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근데 사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영화 보면 평론가들을 이런 데 찾고 싶어 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직 일부러 안 봤는데 이동진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영화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 해석에 대해서 무조건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에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냥 상징이나 은유에 대해서 유추해 보는 건
이 감독이 워낙 영화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처음에도 키를 열고 들어가서 극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냥 제가 본 이 영화의 은유는 이제 드니라망은 영화에서 배우라고 볼 수도 있고 운전하는 운전수는 감독의 역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홀리 모터스라는 그 신성한 차라는 것 자체가 영화라는 뭐 그 영화 자체를 이 차로 비유를 해가지고 은유를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차 영화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인생이나 장면들을 이 배우를 통해가지고 또 배우의 더 많은 의미나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은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네 삶이나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관객이 보는 것 아니면 영화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독이 얼마나 사랑하고 영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하고 있나? 에 대해서 좀 유출을 해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그런 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이 레오 카락스 아네트를 봐도 그렇고 아네트도 그렇거든요. 계속 관객들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관객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영화가 좋았으면 뭐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영화 끝날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장이 참 구차하다 그 생각도 했는데 유튜브 찍은 줄 안 거 아니야? 유튜브 영화였나? 근데 이 영화도 그렇고 처음에도 그렇고 관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 같이 보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심상이 좀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 그도 그런 게 이제 보면서 계속 저는 연극이 생각나더라고요. 부조리극 같은 것들. 아, 그죠. 왜냐면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을 대부분은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20대 때 2번 봤는데 사실은 외국 작품을 봤는데 좀 잤어요, 솔직히. 공연 보다가 뭐 전날 술도 먹고 그랬는데 30대 때 보니까 볼만 하더라고요. 30대 후반에 봤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내 얘기 같은 거야. 약간 부조리하네요. 그러니까요. 부조리 3월 100회트네. 파리바. 빵도 바게트만 드신다. 20대 때는 기다리는 게 별로 없었나 봐요. 아무튼 약간 그런 영화처럼 감독도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저도 이 감독님 얘기처럼 처음에 극장에 들어오는데 관객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죽어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계속 상영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리고 애기가 들어오고 막 이런 은유들이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는데 이제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지금 영화 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런 영화 보는 문법이나 이건 의미를 그냥 안 두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롯이 준 장면 이미지랑 음악이랑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보는 게 또 좀 더 좋은 관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영화 보는 중간부터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이랑 나오는 장면부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처음 이게 결국 배우 이야기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떤 장면하고 두 번째 그 레이저 광선검 막 연기하고 할 때 솔직히 그걸 보면서 그때까지도 또 스토리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런 게 세 번인가 반복되는 걸 본 다음부터 이게 앞에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게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서부터 그냥 몰입이 좀 더 잘 됐어요. 그 아빠랑 딸 이야기는 이 장면으로만 그냥 보면 되는데 자꾸 이 앞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방해를 받았던 느낌인 것 같아서 순간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있는 밀도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한 9가지 역할, 8가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9가지. 엄청 많죠. 몇 가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있거든요. 뭐 첫 번째 장면 같은 이게 경우 다 이해가 되면 이게 광인 같은 경우가 특히 그 에바 맨데스가 모델로 나오는 그 에피소드 모델 납치하는 장면 같은 그냥 이 배우가 쉽게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면 좋은데 그 장면 그 에피소드가 정확히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전혀 모르겠어요. 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술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9가지 포지션이 다 도전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맨 처음에가 이제 그냥 국어라는 할머니 역할을 맡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성별 바꾸기가 됐잖아요. 나이부터 해가지고 남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모션 캡처하는 예. 거. 네, 그래서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느 CG가 돼버리니까. 야, 열심히 잘하더라. 네. 그리고 계속 그 성기에 집착하는 그 그림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치광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은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이 양반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폴라이스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 정사를 대두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술적으로나 영화적으로나 실제 정사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네. 어차피 우리는 찍어진 완성된 편집된 걸 보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인데 실제로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다른 것도 네,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 정사 보고 싶으면 포론을 보면 되죠. 그래서 디스트리티드 제안의 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유명한 감독들이 포르노를 만들어요. 옴니버스로. 그래서 이거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 질문이 그거예요. 야, 유명한 감독이 포르노 만들면 포르노냐 예술 영화냐?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중간에 어떤 감독은 포르노를 잘라서 편집해서 그냥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광인 같은 경우 임팩트가 제일 세잖아요. 뭐냐면은 막 소위 말하는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미친놈을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짓은 손가락 이렇게 해버리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인상적이었던 건 이 그 유명한 모델을 히잡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릎에 눕는 그림이 마치 피에타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예술 아닐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은행원 총으로 쏴주기 털 가면 쓰고 그거 자기 자신이거든요. 예, 맞아요. 다른 근데- 상대배 없어. 네, 근데 보면은 실제로 죽인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분이 나가지고 비켜보세요. 야, 가셔야 돼요.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예술이라는 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했던 모든 트라이들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9개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게 뭐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제가 한 줄 요약을 했잖아요. 이건 가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이거를 진짜라고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한다면은 그럼 이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 영화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건 진짜야.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진실과 진짜가 될 수는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예술의 경계를.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이 감독은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걸 다 보여줘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관객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깨어있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영화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런 서사가 없이 질문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그게 새로운 거예요. 차에서 내리면은 그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영화라는 한정 안에서 됐어. 이 되는 것처럼 뭐 거리 두고 보기? 약간 그런 느낌이 되니까. 연극할 때도 시작할 때 네. 내가 할아버지 역할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관객들이 분장이 어설퍼도 하긴 할아버지라고 믿는 것처럼 그쵸. 이 안에서는 영화적 문법 안에서 네. 진실과 허구 사이를 계속 그렇게 교차를 그리고 한다는 얘기. 만약에 이 감독님이 그 배역을 연기한다면은 그게 진짜인 것을 목적으로 계속 연기술이나 분석이나 이런 걸 계속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 관객은 그것을 알아봐 줄까?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전 생기는 거예요. 이 감독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이 보지 않는다면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방송처럼 그런 영화가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을 이 드니라방 이 양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불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이 그 차 안에서 있을 때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중간에 그 침대씬에서 여자 배우랑 이 연출에서 저는 거기서 그 드니라방이 그 여자 배우한테 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기적으로, 연기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세적으로. 예.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앨리스 로모라고 필모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촬영할 당시가 26살이었어요. 근데 26살짜리 여자 배우가 그 남자 배우랑 기세와 이거에서 장면 구성에서 하나도 안 밀리는 거 보면서 우리 가끔 우리나라 영화계도 그렇고 그런 게 뭐 조승우 씨 같은 경우 등장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잖아요. 그 필모도 저 괴물 같은 사람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저런 그리고 여기서 아예 서로 얘기를 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마지막에는. 네. 그러니까 역할로 만났던. 네. 근데 역할에서는 막 또 진짜인 것처럼.
서로 연기를 하고 그게 그러니까 참 예. 이게 사실 그냥 쉽게 또 이제 연기 안팎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연기적인 걸로 그냥 이해를 하고 분석하고 하면 사실 얘기 나눌 것도 많고 한데 사실 감독이 원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배우를 메인으로 보여주는데 배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배우가 역할을 수행하는 그 영화라는 문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연기만 얘기를 하면 하루에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연기에서 아까 진짜 가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대부분 그 얘기 하잖아요. 배우는 그 예를 들면 좀 잘생겼는데 연기 못하는 배우들을 평가를 할 때 저 배우들은 너무 착하게 살고 다양한 경험이 없어서 연기를 못한다. 원래 나쁜 짓도 좀 해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얼굴이 실력이야 그러는데 공감하는 바는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극단적으로 얘기지만 사람을 죽이는 연기를 해야 돼. 이건 사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상력의 영역. 연기가 경험이 그래서 사실 메소드 연기가 비난받는 것도 그거고 연기라는 게 결국 내가 최대한 체화시키고 연습을 많이 하고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극단적인 경험, 상상력의 영역인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그리고 맞아요. 이 영화에서는 근데 발칙하게 그거를 그냥 구현을 해주잖아요. 심지어 그 저는 총알 쏴준 장면보다 제일 인상적인 건 그 러시아 깡패 같은 애가 자기랑 닮은 배우를 죽이고 그리고 걔를 자기랑 똑같이 만드는데 중요한 건 걔한테 자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쵸. 죽어서 그 시체 모습으로 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차까지 피를 흘리면서 오는 건 누군지 모르는 찔린 사람인지 네. 처음에 찔린 사람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 얘기였다는 게 좀 일관성이 있게 만나지는 게 그 얘기도 사실 메소드 연기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서 결국 나와 배역 간의 그 간극이 없어지는 순간 메소드라고 생각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어떤 경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메소드 아무리 여기서 보면 막 열심히 하지만 이거 다 가짜고 연기야라고 결국에는 영화는 가짜야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공간 그리고 그걸 운반하는 게 차기 때문에 이제 신성한 차라고 홀리 모터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것 같고 마술상자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영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예요. 만드는 사람은 냉정한 이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위플래시를 아직도 싫어하잖아요. 관객 때문에. 뭐냐면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그건 드럼 친 얘기예요. 근데 드럼을 열심히 쳤고 잘 쳤어. 근데 그걸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낸 건 너무 좋지만 마치 드럼을 저렇게 쳐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 해석을 뭉뚱그려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럼 스틱을 쥐고 손에 피날 정도로 드럼을 친다는 건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드럼 스틱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막 이런 것,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이 감독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진짜 사람을 죽이면 돼? 진짜 그러면 돼? 그럼 그게 진짜야? 아니잖아. 가짜야. 너는 그 가짜를 진짜처럼 보는 안목이 얼마큼 되는 거야? 전 와이프를 만나요. 전 와이프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많이 늙었네?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럼 맨 마지막 어떻게 자살하잖아요. 그 배역이야. 그거 뭐냐면은 그냥 그걸로 보면 되는 것인데 마치 막 우리 전에 농담 얘기했잖아요. 극장에서 개들고 있으면은 후배들이 건드리지 마세요. 그 인물이 돼 있대. 나 집중하고 난 어쩌라고. 너 문 따고 나가면 너야. 근데 뭘 얼마나 뭐 빙의요? 그러니까 비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되게 예술이라는 게 멋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거짓말이라는 걸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인 척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SNS에 계속 분풀이하듯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것을 보고 예술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자꾸 입으로 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되게 기분 나빴던 게 뭐였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를 봤는데 오늘 그 아저씨의 어깨가 너무 고단해 보여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어떤 힘듦이 느껴져서 그걸 글로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아저씨는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집에 가는 거였어. 존나 즐거워. 근데 레드노트에서 봐야지. 내 맘대로 함부로 평가한다는 거야. 상대방의 삶을. 그죠? 예. 불쌍하게 바라보는 자기 마음을 예쁘다고 생각하고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를 더 얹자면 이 영화에서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이렇게 인간들을 고뇌를 공감하고 있고 이런 아픔에 대해 표현해 이게 나의 예술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있다는 건데 이 영화에서 그것을 이 배우를 통해서 매 미션마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술이야? 이게 예술이야? 이게 예술이야? 뭔데? 한번 봐봐 이런 거지. 근데 니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해봤어. 자, 예술이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 운전하는 분도 나 사실 무용가였어요 라고 하고 나중에 자동차 막 수다 떨잖아요. 차끼리 얘기하는 어. 거 그러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난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방식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려면은 의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도와 방식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술이야, 내가 좋아하는 건 예술이야 이런 식의 좀 무모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해주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제 해석이죠 이거는.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쾌함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감독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모델 나오는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서 이제 사진사가 예. 어떻게 보면 감독이잖아요. 예쁘다. 감독이 이 혐오스러운 사람을 볼 때와 모델을 볼 때 똑같은 반응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처럼 막 예쁘게 포장되고 멋진 것들에 대해서 항상 영화 안에서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적인 것들도 결국 예술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결국에는 것 둘 다 같은데.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자극에 끌려다니는 아름다운 분일 수도 있고. 또 근데 하나가 거기서 저는- 잠깐만요. 그러면은 거기 심지어 비서가 손가락이 날아갔어요. 예. 근데 신기하네. 그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없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 근데 저는 약간은 다른 식으로 해설을 하면 음. 예술이라는 단어를 영화로 바꾸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면 이미 어떤 의미나 좀 그 되게 높은 가치라는 것들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감독은 사실 거기까지 그 부정적이거나 어떤 이미 선입견 없이 그냥 영화라는 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나 그냥 그거를 영화라고 그냥 그 단어만 바꿔가지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평가를 하면은 될 것 같고. 저는 확장을 해본 거죠. 네. 네, 그래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뭐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판타지고 이런 가짜가 진실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느끼는 건 아까 그걸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차돌이 그러니까 차들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막 있고 각자 어떤 의미를 갖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감독은 그냥 어떤 도구들이나 오대들을 갖고 이동만 하고 결국엔 마지막엔 가면을 쓰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냥 이렇게 화면 스크린 뒤로 빠지는 존재고 그리고 결국에 개고생을 하는 건 이 실제 이 안에 있는 그걸 구현해내는 건 배우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예. 만약에 그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만약에 의미 부여한다면 그 배우들이 그 연기라는 시간이나 그때 존재할 때는 정말 예술적인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특히 드니라방이 그것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니까 요걸 만약에 이번에 아니어트에서도 제가 아담 드라이버랑 마린 코티아르 정말 좋은 배우인데 기성 너무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연기를 하니까 그 느낌이 안 나요. 제가 옛날에 그 마리온 코티아르 나온 영화 중에 다르덴 형제 영화 중에 그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자기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돌아다니는 하루 동안 벌어진 이야기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자기 실직 상태에서 자기 좀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계속 돌아다니는데 마리온 코티아르가 너무 예쁘고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캐릭터를 안 보여. 마찬가지로 아담 드라이버도 그 아니트라는 영화에서 둘이 좀 붕 뜬 느낌이에요. 근데 그 배우가 만약 드니라방이었으면 드니라방 줄리엣 비노시였으면 영화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거야. 아니트가 캐스팅이 좀 대중적이지 못했겠지만 근데 이 영화에서 드니라방이 너무 태연하게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 역할 만약에 그냥 기성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했다고 하면 이런 영화처럼 안 느껴졌을 것 같아. 그 이 영화에서 다양한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뮤지컬도 나와요. 이 영화에서. 또 뮤지컬 장면에서 자살하잖아요. 네. 어디서 본 건데 레오 가락스의 예. 그 연인이 그 실제로 그렇게 자살 1년 전에 이 영화 만들기 몇 년 전인가 죽었대요. 맨 마지막 나온 사진 그거잖아. 그런가 보다. 아마 그래서 그걸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 장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도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실제 그 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딸과의 관계 대사 씬 있잖아요.
아니에트에서 보면 친딸이 같이 출연을 해요 감독이랑. 근데 마지막에 내 딸에게 바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 그 실제 경험에서 갖고 온 걸 수도 있겠네. 그런 확률이 높아요. 보면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더 많이 혼재되어 있는 영화네. 근데 그거죠. 모두가 그런 연기를 얘기했을 때 가끔 내 진짜를 갖다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방식 자체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래야 돼? 이런 식의 물어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이 영화에서. 그냥 결국에는 그런 건뭐 그 마지막 막 차들 홀리모터스들 막 이렇게 주차장에 있을 때도 각자 얘기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결국 그 레오 카락스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옛날의 그 영화주의와 지금 현대는 뭐 BMW, 벤츠 이러겠죠. 예. 근데 사실 리무진이라는 것 자체가 덩치가 엄청 크고 되게 고급차긴 한데 사실 유용하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영화가 그래. 지금 예술 영화. 예술 영화가 이제는 그렇게 취급받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에서는 그 차를 카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등치만 큰. 요즘에 카메라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되게 거대 규모의 차에서 내려서 조그만 차로에서 독립영화나 딸이랑 찍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리무진이라는 자체가. 왜냐면 어쨌든 영화는 사이즈가 커요. 네. 아니 뭐 영화라는 것 자체, 무비라는 것 네. 자체가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그쵸. 거기 때문에 사실 카메라와 영화는 동시 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두 번째 이렇게 붙여가는 거. 네. 그것도 사실은 모션 캡처. 모션 캡처도 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보여지는 거 괴물들로 촉수물이 보이는 거. 나와. 무슨 마블 시리즈 얘기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판하는 듯한 감독의 그때 개인적인 얘기했잖아요. 그 간달프 울었다고. 왕왕 울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로워. 사실 요즘에는 저 배우들에 대한 리스펙이 좀 더 커지는 게 이제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나마 교감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그냥 말로 해줄 거 아니야. 그림 몇 장이랑. 앞으로는 이제 페이크 딥페이크가 유명해지고 더 그러면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이 연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얼굴만 그쵸. 캡처하면 되니까. 지금 광고 삼성 광고 로지. 여자 저는 로지라는 그 인스타를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AI가 더 인간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실패할 걔네들은 감정이 100% 정확한 감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래서 수치로 나올 테니까. 100%로 웃기고 무서워. 올리고. 근데 그게 좋아. 그게 영화야? 그게 예술이야라고 물어보는 영화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킬링타임 영화는 킬링타임 영화야. 그거는 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영화는 아트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게 구분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엔터테인먼트에 아트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확실히 구분은 지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하여튼 느끼는 건 못 만든 영화일지언정 영화 자체는 어떤 예술 산업인 건 확실한 거고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그렇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는 관점이 다른 영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뉴 오더도 얘기했지만 그 카네나 상을 탄 영화들 수없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티탄이라는 영화도 있고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보기 힘들고 대중성이나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쓴 영화가 있고 제가 보기엔 어떤 영화는 대중적인 면을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도 예산이 적고 뭐 예를 들면 라라랜드 같은 영화도 포지션이 애매해요. 흥행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상업 영화처럼 보이지만 다른 영화들에 보면 예산이나 그리고 만듦새, 위플래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술 영화 영역으로 넣을 수도 있는 영화인데 사실 이미 그 감독이 너무 잘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대중 영화처럼 보이게 되는 예를 들어 메멘토 같은 영화도 상업 영화나 어떤 언저리에 있는 좀 애매한 게 있는데 확실한 건 레오 카락스 영화 그런 기성 문법이랑은 전혀 다른 영화 만들기와 영화 보여주기를 하고 그 감독이 난 그걸 즐기는 것 같아. 한 번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필요한 거긴 해요.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길이 있으니까 새로운 문법의 영화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천편일률적인 디즈니 마블 영화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자극을 계속 선사하는 감독인 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런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마타스도 그렇고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되게 좀 선호하는 느낌이 좀 어두움. 근데 그게 약간 좀 불쾌한 예, 어두움이 꿉꿉해. 장화 속에 물 담겨 있는 장화에 발 담그고 있는 그 젖은 느낌. 양말. 지금 양말 물 떨어지고 있어. 냉철한 질문을 넘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내가 되게 찝찝해져. 근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게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그래서 난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뭐 애프터 루시아도 그렇고 우리 사실 6회 때나 4회 때나 사실 그 보고 나면 찝찝의 베스트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내가 좋아하는 찝찝함이랑 또 달라. 완전 달라. 더럽게 찝찝해. 나 마천스 보고 알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좋았고 그래서 요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사는 게 우리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사실 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다 보니까 예쁘고 좋은 것만 보는 건 사실 현실 도피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견뎌내거나 우리가 극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실을 바꾸기에 좀 애써야 되는 이제 어른들의 나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책임감을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빨간 오늘은 문자로 줘야지. DDR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왜요? 이거 크레딧을 봤더니 음악 감독이 없어요. 지가 했나 보다. 아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곡을 그러니까 뭐 믹싱하고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작곡가는 없어요. 근데 그 곡은 만든 곡인 것 같더라고요. 그 무슨 곡이요? 중간에 노래 부르는 뮤지컬? 네. 왜냐면 거기 그 작사 부분에 레오 카라스 이름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트도 그렇고 네. 지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개사 아니면은 그거 하나만 작곡한 거고 나머지는 여기 자체 음악 감독 포지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여자가 노래 부르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니에트 보면 그런 장면이 2시간 동안 펼쳐지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노래가 그 약간 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뮤지컬 전공 안 한 사람이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뮤지컬 요소로 만들면 어떤 영화가 나오겠다라는 어떤 느낌이라. 아니면은 저거 의도가 봤어요. 같은데. 뮤지컬 전에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영화 하나 했어요. 성녀 요한나나 뭐 있는데 2시간짜리 영화인데 2시간 내내 노래가 나와요. 그래, 근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냥 노래를 느꼈다는 그 안 끊기고 똑같대.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나는 이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뭐뭘 할 거야. 이 멜로디로 한 그 대사 그 장문을 다 똑같은 멜로디고 그 멜로디 들으면 그냥 이렇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뮤지컬이면 이럴 것 같아라는 멜로디로 그냥 노래라 대사를 하고 근데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그래서 노래가 끝이 나잖아요. 이 영화는 노래가 안 끝나요. 계속 저쪽에서 아니에트도 그래요. 아이씨. 아니에트가 아니, 2시간 동안.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죠. 그 사람은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의도예요. 의도. 그리고 어떤 그런 불편한 지점이나 이게 다르게 보기에 대해서 영화를 장치로 쓴 건데 효과적이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궁금한 건 마지막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원숭이들은 뭐야? 나는 그건 내가 진짜 딴 거는 다 그래도 내가 옛날 엉클 아피차퐁 위라세타콩 감독 영화에 막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걔는 태국 그 전설이나 이런 걸 갖고 와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고릴라 같이 생긴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와서 같이 밥 먹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뭘 보는 거지 싶은데 그 감독 영화는 그게 약간 환타지라는 느낌 그리고 민간 전설 같은 거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열대야라는 영화도 그렇고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나는 집에 들어가서 드니라방이 그 침팬지들이랑 끌어안고 이거는 가족들이 밖에서 이렇게 예쁘고 막 그런 막 스타들이랑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되게 평범한 못생긴 가족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그런 생각 저는 약간 그 비슷한 화목한 생각인데 건가? 왜냐면 뭔가 이들에겐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존재가 그냥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걸 좀 모욕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자기 가족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모욕적이라. 근데 아니 모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고릴라나 침팬지를 갖고 있는 이미지나 선입견 자체가 너무나 좀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어떤 추한 이미지로도 볼 수 있는데 드니라방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또 되게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이라 사실 이거는 감독이 원한 메시지를 우리가 미스 언더스탠드에 할 확률을 높게 만든 장면인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난 표현한 게 모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표현을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다고 이상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라는 표현을 우리들은
오징어 하면 못생긴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 오징어 닮았대 하면 외국 사람한테 오징어 닮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재밌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정재 닮았다는 근데 사실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이 영화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딱 단둘이 짓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장면을 다 이해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맞아요. 이게 있어요. 이게 논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봉준호 감독 영화 읽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다 알아야 돼. 진짜 그치. 나중에 막 리뷰까지 보고 마블 영화들도 그런 재미들이 김기덕 많고.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 영화 같은 거 맞아요.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영화 보면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죠.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이번 방송 기획이 엄청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두 작품을 그러니까 야 나야, 나. 대단한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뭔가 제목도 운율이 맞아. 홀리 모터스 레드 노티스 이 감독입니다. 좋습니다. 래퍼네. 래퍼지요. 음흉 시인이네. 유명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람쥐 성애자부터 별점 매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람쥐 저 5점입니다. 5점. 네네. 야, 또 이번에는 깔끔하게 6점, 7점 더럽게 안 주고 또 네. 5점을. 가지고. 아, 재미없어. 아우, 재미없어. 그 재미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재미마저 없어졌네. 저는 재미 교포가 아니라. 좋습니다. 예, 저는 일단 5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좋습니다. 몇 점 주실 건가요, 앙팡팬님? 저는 3.0. 아, 3.0. 야, 앙팡팬님이랑 나랑 레드노티스랑 겹쳐. 나도 이번에 3.0 줬거든. 왜냐면 둘 다 레드노티스가 이거보다 낫다는 거야. 자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 좋습니다. 약간 이런 또 느낌이. 한 줄 평. 좋습니다. 저도 3.0 줬고요. 네. 사실 콩네프의 여인들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까지만 해도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이나 어떤 드라마나 그 인물에 대해서 감정이입할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데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는 적극 권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거 최근에 이동진 씨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은근히 이동진 씨를 좋아해가지고 취향은 점점 저랑 벌어지는데 이동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를 들고 영화를 많이 볼수록 취향은 굳어지고 공고해져서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대요. 내가 나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나라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안 보던 영화나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편식하는 사람들이 영양 공급하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자기가 싫은 영화를 보고 볼수록 계속 다양한 영화를 보는 거나 이런 시야나 이런 게 견문이 넓어지고 그럴수록 사실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가 뭐 좋아하지 않는 예를 들면 레드 노티스 같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러 그런 킬링타임 영화도 보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보다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게 더 행복해지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점수는 3.0 줬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화를 정해야 되는데 다음 영화는 지금 당장은 정하지 않고 12월달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나오기 전까지는 빅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뭐 드라마는 좀 하고 싶진 않아서 하여튼 또 저희가 다른 영화 있으면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끝나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마지막으로? 안녕? 없어요. 예,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지요. 옆에 짜장면 집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짤을 왜 장음으로 말씀하시죠? 약간 짜장 났나 봐요. 5점 주어놓고서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5점을 남겼네요. 자 그럼 다람쥐 성애자와 순대 성애자와 스토리 성애자가 만드는 영화 방송 꼬딱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134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